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또 대담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 이제 정치 바람도 불고요. 또 대선도 다가왔는데 그 안철수 현상과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안철수 씨가 대통령 대선 출마를 하기 전에 이 제목을 잡았고요. 이 책을 지으셨는데 도대체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안철수 현상이란 건 현재 시점에서 네. 구체제에 대한 미래 가치의 충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조금 더 이제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네. 어떤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성장 중심의 어떤 가치, 또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형성된 분배 중심의 가치, 그 양자의 가치 충돌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생, 그리고 평화, 소통, 공감의 새로운 그 리더십을 찾아가자라는 하나의 요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보수로 생각하는 박근혜 쪽은 이제 성장 위주의 빛을 걸었다면 민주당 쪽은 이제 분배 쪽으로 한다면 역시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통과 미래, 상생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 안철수 현상이 교육 혁신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체제에 대해서 미래가치 충돌이라고. 저도 같은 그 정의를 내리는데요. 산업화 세대의 구체제,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의 구체제, 이를 모두 다 극복하는 새로운 미래 세력의 구축. 이것이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정당 구조에서 인물을 찾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찾은 건데, 그만큼 우리 사회는 그 변혁을 위한 그런 요구들이 많다는 증거 아닐까요? 네. 지난 몇 년간 이 교육 진영 논리,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 싸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학생들입니다. 도대체 이 이데올로기 싸움이 왜 전개되는지 그것을 극복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그 보수교육계는 이제 학력신장을 이제 기치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주로 경쟁을 시키려고 하죠. 진보 교육계에서는 그 인권, 또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교육계의 정책으로 투입하려고 하죠. 가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치들이 서로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 이면 속에 실제로는 자기들의 기득권 논리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미래 세대에 가게 되면 현존하는 구조가 변화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료 구조를 개편하자니 이제 그 보수 측에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 하자니 교사들의 기득권에 이제 개편이 필요한데, 결국 현실적 이해 조정과 관련돼서 이념으로 바꿔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학부모도 없고 학생도 없고 시민도 없는 거죠. 결국 기득권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가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를 절충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죠. 네. 이러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깨인 학부모, 깨인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논리 속에서 선택하지 말고 양자를 아울 수 있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골라야 되겠죠. 결국은 똥 잡는 게 매라고 지렛대를 가진 힘이 있는 집단, 세력, 새로운 등장,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하이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아닌가. 저도 공감합니다. 양쪽 싸움에 국민들은 간대였고요. 새로운 세력도 없고 그동안 상당히 목말라 왔는데 좋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산적한 우리 교육개혁의 과제, 이 제목도 교육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혁신되어야 할 교육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요즘 민감하게 시끄럽게 맞성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교과부는 기재하라고 하고 교육감은 기재하지 말라고 하고
일선 학교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은 그 양쪽의 좀 주장을 이제 조금 리뷰해 보자고요. 네. 보수 쪽의 주장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징벌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 징벌 수단으로 기재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다 이제 그 진보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에게 평생 남을 만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서로 만날 수 있는 측면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만 기재하는 거죠. 1년 자동 기재하고 학원위에서 심사해서 연장할 건지 여부만 재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멸할 거냐? 그럼요. 그러면은 양쪽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타협과 절충을 해서 해결될 문제를 결국 자기 자신의 고집에 의해서 우리 교육계를 파행으로 이끄는 이거 자체가 바로 부체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주권의 문제인데 그 주권조차도 학교 현장과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제고사 문제입니다. 이 일제고사 갖고 많은 교사들이 파면 징계를 당했고 또 정부는 강행한다고 하고 그런데 막상 일제고사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러한 또 결과는 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에 있어서의 이것도 절충인데요. 첫째는 학력평가에서 학력을 현재와 같은 국영수의 그런 성적이 아니라 미래에 살아나가는 힘을 측정하는 그러한 정성적 평가로 좀 전환해달라는 첫 번째 정성평가. 예.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은 일제식의 그런 시험은 좀 더 이상 없애고 이제 리서치 기법에 의한 그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기초학년 미달 학생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바로 그러한 특정한 지역과 학교를 대상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고 같은 학교에 뭐 이런 시험을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목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미시적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양쪽이 좀 절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그 OECD 국가에서 한국의 그 청소년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214명이 자살했고요. 이것이 또 그 학생 인권과 관련돼 갖고 엄청나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난감한데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세계에 평균적으로 자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부 책임이 아니고요. 네. 세계 평균,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자살률, 특히 1위입니다. 세계 1위라면 그건 분명히 우리 정치 구조의 잘못입니다. 어떤 점의 잘못이냐? 획일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내리먹이죠. 네.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는 겁니다. 예. 동시에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리먹여요. 심어주려고 하죠. 결국 우리 아이들의 내면의 자아들은 그 떠먹이기식 또 어떤 의존적 구조가 되기 쉬워요. 이 속에서 의존한 상태가 없으면 공허해지고 결국은 삶을 내려놔 버리거든요. 네.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자아를 만드는 거죠. 튼튼한 자아를 만들려면은 결국 비전들을 생생하게 스스로 확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즉 국영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 교육이 중요한데 정작 이러한 인성 교육은 지금 그걸 수행할 교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교과를 전담하는 교사들이 인성교육의 각 부문들, 예를 들어서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의사결정, 창의력 향상, 또 금연, 또 뭐 등등에 관련된 각 영역에 대해서 프로그램 전문가로서 재교육돼야 되겠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확고부동합니다. 네. 이게 되어야 현재 우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알려진 바니까 이 박사님이 이제 전에 그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교감도 하시고요, 또 교장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교원평가라고 하는 첫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위를 좀 알고 싶고요.
과연 교원평가, 현재 지금 교원평가 때문에 이제 뭐 교사들에 대한 만연사상이 이루어진다. 또 이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온갖 그런 갈등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교원평가를 만들었던 서울미고 때 이야기와 함께 이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교원평가는 저는 이제 제목부터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확한 이제 제목이 있다면 학교 경영 조사죠. 경영조사. 학교 경영 실태 조사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목적은 현재 학교가 현안 어떠한 그 요구에 부응했는지, 어떠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미술고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31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당시에 서울미술고 개혁에 굉장히 주요했거든요. 먼저 물어봤군요. 예, 그렇죠. 그 물어보는 수단으로 바로 이걸 했던 거란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실도 현재 교실의 상황의 문제를 점검하게 한 방식으로 바로 현재 같은 교육평가를 이루어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의 정부가 하는 이제 교원평가는 단지 그냥 통제 수단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고 통제하는 그렇죠. 수단. 오직 하나의 물음과 오직 하나의 답만을 요구하죠.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대대적인 좀 수술은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진보 진영에서 하듯이 무조건 이를 거부하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차 진화해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교원평가는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을 거부했던 것은 저는 진보 교육계의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이기도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학부모의 평가와 동료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드백을 위해서 참고를 하고 학부모 평가는 특히 교사 수업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학교 경영을 평가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학부모는 학교 경영을 평가하고 동료 평가는 서로 이렇게 장학 조언을 해주는 쪽으로 바뀌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의 수업 평가만큼은 교사가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기원평가하고 상당히 모습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래 가치 구현을 위한 교육의 변화는 어때야 되는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그 미래형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형 학교란 어떤 것인지 학생 자치와 학교 자치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원평가든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화가 가더라. 직접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 모형이 뭐냐? 미래형 학교다. 그러면 미래형 학교는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낡은 질서를 벗어 던지고 미래형 가치를 반영한 학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래형 가치를 반영한 학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학교 공동체가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한 그 자치 형태를 꾸리고 이 속에서 소통과 공감의 교수 학습 구조를 만들어 내자는 것으로 의미하면 됩니다. 전제는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자기 진로를 분명히 좀 하고 이 진로에 따른 필요한 학습 경로가 있지 않겠어요? 그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 지원 계획서를 학교가 만들어라는 거죠. 현재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떠먹이는 건데 바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학교로 이제 변해 가자는 거고요. 이때 학교는 아이들이 유사한 그 진로에 따라 진로별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서로 공간에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현재 학급을 진로별 학습 동아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학급의 재편. 예, 진로별 학습 동아리가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하고 교과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유사한 진로를 가진 그러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화된 학교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학교 형태도 그렇죠. 변화돼야 된다. 또 혹은 운영 방식도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가 이제 만들어가는데 유사한 학교들끼리 서로 이합 집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일종의 프랜차이즈 학교라고 생각하면 의미로울 것 같아요. 이런 프랜차이즈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수 쪽에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창의인성
모델 학교, 창의 경영학교도 있고, 또 혁신 쪽에서 해왔던 그 혁신 학교도 있고, 이러한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또 모델도 있고, 또 제 사회 모델도 있고, 이러한 모델들이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은 그 성공하는 모델만 남고 그 뒤처진 학교들은 이렇게 도태해가는, 이러면서 전반적인 교육 혁신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미래형 학교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기존의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그 대안학교 방식으로 신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좀 참여하자는 운동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원화된 학교를 말씀하셨고요. 예. 그리고 요즘 말이에요.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자녀 교육의 적신호가 켜졌고요. 네. 이 교육 기회 균등의 문제, 경제 양극화의 문제를 우리 교육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들한테 한번 해답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 기회 균등의 문제는 우리 체감상으로는 많이 후퇴한 느낌이죠.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는 개천에서 영났고요. 네. 개천에서 영나는 배경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일단은 대학 등록금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또 특목고나 자사고 하려면 한 600만 원 써야 돼요. 대학교까지 총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한 2억이 든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정말 그 가난한 계층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는 의미고요. 그렇죠.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기회 균등을 좀 다시 바라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면 교육 기회 균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입구 쪽에서 기회를 좀 확대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출구 쪽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입구 쪽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복지 혜택을 늘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무 무상 교육을 더 이제 고교까지 이제 완벽하게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전문 대학까지도 심지어는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한다든가, 또 혹은 이제 장학 제도를 국가 확대하든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제 제도가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구 부분이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학교 들어와도 뭐 교육 내용, 교육 경험에서 아무래도 부유한 층이 역시 유리하고, 결국은 그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높은 성적이 나오니까, 그게 요즘 얘기하는 스펙 현상이죠. 예, 결국 이제 이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는 그 대학 입시에 있어서 혹은 특목고 등 그 입시에 있어서 칸막이형 그 선발제를 좀 가감히 제안하고 있어요. 즉 지역 균형 선발제하고 그 기회 균형 선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거의 전 100%까지 확대해 버리자는 논리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의 그 입학 정원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중충에 입학할 정원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속에서만 경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로운 게요. 기회 균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각 그 지역별로 그 교육도 그렇게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계층 간, 지역 간 할당제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학 나와서 학벌 체제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뭐 그 학력 기재란을 좀 예를 들어서 채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입사 서류에 수표액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일본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 현실 변화를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면 가난한 학생들만 손해보거든요. 그렇죠. 이때 현실 변화에 교육 내용이 바로바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실제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기득권들이 빨리빨리 용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각 뭐 교과 교사들, 또 교과 교육학자들, 또 대학 교수들, 기업들. 이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득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교육감 그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결국 그 이제 서울 교육의 미래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교육 복지 측면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문제, 또 보육의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보편적 복지는 선택적 복지보다는 진일보한 거라 여겨집니다. 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더 나가야 된다. 즉 보편 복지를 통해서 사실 손해본 계층들이 있어요. 차상위 계층들은 보다 많은 본인에게 들어와야 될 복지 혜택들이 사실은 연기돼 버린 셈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혜택의 증진제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동시에 이러한 보편 복지가 주로 기관 위주로. 기관 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관 위주로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백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같으면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거든요. 이러한 공백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복지 혜택에 있어서 보편 복지 혜택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 이것들이 좀 시급히 확대될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폭넓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그러니까 교육의 변화는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까지 이제 우리 대화가 이어져 왔고요. 결국은 사회가 개혁돼야만 교육도 바뀌는 거고, 또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 개혁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이 박사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글로벌의 토양을 지녔으면서도 글로벌화되지 못한 서울교육 숙제입니다. 만약에 서울 교육을 바꿔야 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일단은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그 목표에 대한 공유가 절실한 것 같아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가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요. 네. 우선은 그 기존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어떠한 새로운 우리가 교육 체제를 꿈꿔야 되는지에 관련된 합의를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창조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적 합의를 통한 창조 교육. 예, 그렇죠. 이 창조 교육을 전면으로 내걸고 이 창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분명히 좀 기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성과 지표는 저는 이제 핵심 역량이라 표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현재 살아나가는 힘, 이것을 얼마나 키워낼 것인가에 관련된 서로 목표를 이렇게 정립하고요. 아울러서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 학생들의 행복 지수, 이것들을 동시에 좀 공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죠. 당신네가 맞춰오고 그러면 그것을 정교하게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창조 교육으로 이끌어내고 서로 그렇게 조화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함께 그러나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꼭 한 가지 난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교육감이 할 일은 학교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은 이제 버려버리고요. 그러니까 잘 아실 거라 믿고 지원하고요. 오히려 거꾸로 어느 쪽에 대해서 지금 방점을 둬야 되냐면 학교 밖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가진 여러 교육 자원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순환시키고 그래야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학습 자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결해가는 일이 교육감에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현상과 교육혁신이라고 하는 제가 묻고 답하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그 교육 운동을 좀 추구해왔다고 자부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세 가지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좌우 통합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하 소통하자는 것. 세 번째는 자기 혁신하자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 통합의 논리는 결국 자기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자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 소통의 문제는 그 교육
관료가 결국은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이렇게 수렴해서 정책을 반영하자는, 또 그리고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그 합당한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요청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이제 혁신의 논리가 중요한데요. 결국 세상은 변화하면 교육도 변해야 되고 또 교육 기득권도 변해야 되고 결국 이에 따른 교육 관행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쉴 틈 없이 정진해야 되겠다. 어쩌면은 교육자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세상에 맞춰서 부단히 공부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늘 자기 자신을 부단히 배움을 통해서 바꿔나가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 안철수 선수가 교육 혁신을 통해서 최종 맺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네.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사과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담이었습니다. 자기 혁신, 좌우 통합, 상하 소통, 이 가치로 미래를 혁신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독자들이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또 어릴 적 꿈이 있었을 텐데요. 요새 아이들은 참 꿈이 있는데 어릴 때는 사실은 꿈꿀 여지가 없었죠. 그저 생계 유지가 중요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라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뭔가 보장된 거라 여겼고 젊은 시절은 그저 그냥 그 반독재 투쟁 하느라고 모든 시간 다 소모했고 오로지 그거가 생애 꿈이었고 그리고 민주화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뭐 해야지 갑자기 이제 나를 찾아가고 이제는 이런 불행한 삶이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생생하게 꾸라고 이래서 요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뭐 모험적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